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같이 공부할 김현입니다. 우리 교육학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한 안내사항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별거는 아니고 1, 2월 달 일단 우리 교실에 보면 이렇게 앞부분하고 이렇게 뒷부분에 벽에 보면은 그 상담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라고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 2월 달 수강생분들 중에 물론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시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 안 잡힌다, 공부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의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신청을 하시라고 저기 그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그리고 화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이런 식으로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능한 요일 오후에 이렇게 본인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를 거기 적으시면은 이제 그 상담 그 맞춰서 상담 그 스케줄을 오늘 신청하신 거에 맞춰가지고 내일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오늘 안으로 짜서 내일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러니까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종이에 오늘 이제 수업 끝나기 전까지 이름을 적어 놓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신 분들 쭉 나누어 드린 것 중에 그 학생조사 양식이라는 거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쓰시고 그다음에 이따 제출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 양식에 보면은 왜 스터디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원하십니까? 해서 이제 예, 아니요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 2월 달에 교육학 관련해서 나는 좀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같이 스터디원들이랑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예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아니다, 나는 뭐 스터디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오에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오늘 제출하고 가시면은 거기 이제 예라고 스터디를 원하신다고 표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스터디를 이렇게 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이제 짜여지게 되면은 오늘 안으로 짜서 내일 그거를 스터디 조원들 명단 것들 발표가 아니라 이제 게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스터디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벽에 있는 종이에 이름 이제 적어서 적어 놓으시는 것 요거를 오늘 안으로 해 주셔야 그리고 수업 끝나기 전에 해 주셔야 오늘 오후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조를 짜서 내일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그거를 신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안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교육학에 그리고 또 하나 안내 말씀은 우리 지금 이제 교재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키위교육학 상권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논술문 쓰는 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교육사, 그다음에 서양교육사, 그다음에 교육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한국교육사하고 서양교육사 부분은 사실 이미 제가 12월 달에 저번 달 다 촬영을 끝냈어요. 왜냐면 끝내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직강생들 그리고 이제 인강생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 일괄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 샘플러스를 통해서 이미 이제 제가 촬영한 부분을 교육사 파트는 인강으로 일괄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왜 미리 찍었냐면은 실제로 우리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전에 객관식 때는 꼭 물어봤었는데 매해 연도마다 객관식 때는 4-5문제씩 해가지고 꼭 물어봤었는데 논술형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사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그 서양교육사 부분이 나름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교육의 역사를 훑으면서 사상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 학자들 교육 사상가들은 이제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제로 물어보는 요소는 알지 몰라도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바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이제 안 다루거나 넘어가기에는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12월 달에 미리 찍어 놓고 그 촬영한 걸로 제공하는 걸로. 왜냐면 이 영역까지 우리가 이 직강에서 수업을 하는데 다 다뤘다가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이 뒤에 다른 영역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교육학논술에서 출제되는 영역들은 이제 그 역사 부분보다는 다른 영역을 더 많이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또 역사 파트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안으로 인강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인강을 중심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그 역사 파트 인강을 들으시는 걸로, 그걸로 이제 그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역사 파트의 인강 내용을 들으실 때는 뭐 꼼꼼하게 열심히 하나하나 이걸 내가 다 씹어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서양에서 교육에 대한 사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잡고 이해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들으시고, 너무 막 골똘히 막 이걸 다 일일이 내가 씹어먹고 좀 더 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담 가지시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수업은 본격적 진도는 그래서 교육 철학 파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철학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그 논술문 쓰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술문 쓰는 법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논술은 뭐냐 개념이라든가 논술문 쓰기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장은 뭐 어떤 식으로 두가식이고 미가식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학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글 쓰는 방식이나 내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수를 넣는데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 며칠 전에 이제 1차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뭐 합격, 불합격, 또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본인의 교육학 점수를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이제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분석을 해봐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제 이번 시험에 채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당히 좀 물체를 한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작년에 이제 좀 약간 방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꽤 이제 있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뭐 연수를 위해서 학교 차원의 방안이 뭐냐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안을 해야 될 것인가, 방안 부분이 꽤 많았는데 그 부분을 거의 다 맞게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뜻 조금 들은 얘기로는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채점 기준이 있고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매해년도마다 그래요.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수거해서 처음부터 대바람에 채점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샘플 채점을 해봅니다. 한 200장 정도 이렇게 그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모의로 한번 이렇게 채점을 해보는 거죠. 그걸 채점을 해보면서 올해의 수험생들은 어느 수준으로 답안을 썼는가, 좀 답안을 좀 잘 썼나 못 썼나, 이제 그걸 모의로 이제 그 채점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채점의 방향이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해 이번에 그렇게 샘플로 채점을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채점 기준에 맞춰서 딱 강화시켜서 칼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들이 너무나 낮게 나오고,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많이 완화해 주는 걸로 이렇게 채점 기준이 그다음에 이제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런 방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맞게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육학 논술 채점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논술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는 수험생인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과 직결되는 거냐면은 시험 문제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채점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논술의 체계 부분의 채점이 있고 논술의 내용 부분의 채점이 있다는 거죠. 논술의 내용 부분의 채점은 문제에서 물어본 교육학적인 뭐 지식이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썼느냐라고 한다면 논술의 체계 부분의 채점이 이게 이제 글을 제대로 썼느냐, 논술문으로 제대로 썼느냐를 채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논술의 체계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해 년도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논술의 체계 부분을 채점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채점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거를 알고 그거에 유의해서 답만 쓰면은 그래서 논술의 체계 부분에 5점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뭐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교육학 명문장으로 내가 교육학 논술 시험을 응하면서 길이 뭐 대대손손 나의 이 문장을 길이길이 보존하겠다. 우리는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논술의 체계 5점이라고 되니까 그냥 요것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채점할 때 이제 어떤 것들 위주로 채점했는가 혹은 어떤 경우에 감점을 했는가 이게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알면 그래서 그런 부분만 채워넣거나 그런 부분에 실수만 없으면 그 논술의 체계 5점을 다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주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상당히 채점을 많이 완화시켰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올해 이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올해 시험은 이제 빡빡했잖아요. 쓸 게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막 이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주제 연결을 안 했더라. 주제 연결 안 했는데 막상 그 며칠 전에 이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전혀 그게 감점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주제 연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점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19.67.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1점도 안 깎았다는 얘기거든요. 주제 연결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점수를 깎질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론이나 결론에 반드시 이제 채워야 되는 미니멈 분량이 있는데 나 그거 못 채웠는데도 역시 그것도 감점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체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줬고 내용 부분의 차점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줬구나 라는 게 좀 올해 시험에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음, 제가 원래 이 교육학 이 논술 시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해 년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막상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해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해줬느냐. 타이트하게 칼질을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완화시켜주면서 이렇게 물칠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사실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답을 정확하게 쓰고 잘 쓴 것 같아도 채점 기준이 확 칼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나 엉망으로 쓴 것 같은데 나 너무 못 쓴 것 같은데 아무리 본인이 실제 그렇게 못 썼다 하더라도 그 해 채점 기준이 이렇게 막 완화돼 버리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인정해준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분들의 실력 그 자체 또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뭐가 많이 작용하냐면 그해 채점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우리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특히 작년에 생각보다 되게 점수 잘 나왔는데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혹은 내가 썼다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 점수를 그러니까 다른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년도의 점수를 꼭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교육학 논술 시험의 특징이 굉장히 방대한 영역에서 몇 문제 안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데다가 그 또 매해 연도마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과거에 내가 받았던 점수가 그 다음 해에 나의 실력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거나 내지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럼 내가 생각보다 교육학 실력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칫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년도 점수는 좀 이렇게 채점, 그, 뭡니까?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고스란히 내 실력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조금 이제 그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교육학 공부를 약간 소홀히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좀 낭패를 볼 위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채점 기준은 그랬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논술문 쓰는 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아도 웬만큼 점수를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이제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가 됐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여기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그 몇 초 상간에 또 이걸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불현듯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직강생들, 인강생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어,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채점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논술의 체계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채점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이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그럼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을 완화하거나 내지는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할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해 년도마다 채점 기준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논술의 체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매해 년도마다 왜 채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논술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제 그 논술의 체계에 해당하는 요소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또 매해 년도마다 살짝살짝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채점 기준에 들어갔다가 어느 해는 채점 기준에 안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논술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요게 다 채점 기준이다. 요것만 의미 채점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해 연도에 이제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 이렇게 설사 그 논술의 체계 부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량 같은 거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전체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론과 결론의 분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론과 결론에는 미니멈 분량이 있는데 그 미니멈 분량은 어느 해는 체크를 하고 어느 해는 체크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이 딱 채점의 기준이고 요것만 알면 돼라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매해 년도마다 약간씩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험생인 입장에서 그리고 점수를 얻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논술의 체계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 그동안 뭘 어떻게 채점을 했는가 기준을 좀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만 유의를 하면은 그 논술의 체계 5점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우리 교재 앞부분에 그 뭐 이런 논술문 글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한번 참고 삼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 아니면은 시간이 없으시면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요거를 제가 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 자체 논술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 논술의 체계 5점 채점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그 5점을 그냥 다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교재 보면은 교재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논술의 개념에서 논술이란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푸는 글. 이게 이제 논술이다. 아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국어 시간에 논술문이란 자기의 주장을 뭔가 이렇게 근거를 내세워서 자기의 주장을 쓰는 게 우리가 논술문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인 논술이 아닙니다. 시험 논술이에요. 어, 시험으로서 지금 논술문을 쓴 건데 모든 시험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술문처럼 나의 주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교육학 논술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수직적 연결성의 의의를 뭐 두 가지를 쓰라든가, 아니면 뒷각 캐리 입장에서 뭐 교수 전략을 두 가지 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물어보는 요소들을 써야 되는 거지, 나의 주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장에 해당하는 게 쓰는 게 그나마도 이제 장난처럼 뭐 방안을 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나의 주장에 해당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원 연수나 이런 것들을 위한 방안을 쓰되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연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방안에 이런 입장에서 쓰라는, 이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논술문과는 다르게 우리 교육학 논술은 시험 논술이라는 것. 시험은 반드시 정답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이제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써야 되는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논술문이에요. 내가 창작해서 쓴 게 아니라 써야 되는 내용이 뒷과 캐리의 교수 전략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미 내용이 정해진 것들을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논술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교육학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세 파트로 서론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을 쓰셔야 됩니다. 자, 본론은 그해 물어보는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받아보면 네 문제 정도가 밑에 이제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내용에 관한 답을 본론에 쓰시는 거예요. 본론에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죠? 예. 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문단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은 본론을 네 문단으로, 혹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은 본론을 다섯 문단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문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은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이제 들여쓰기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쓰고, 이런 식으로 어, 그 본론에 그 물어보는 답안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그 출제된 문제 수에 맞춰서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쓸 때 있어서 그 문제의 순서에 맞춰서 써야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1번 문제의 답을 본론의 첫 번째 문단, 2번 문제의 답을 본론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순서는 바꾸셔도 괜찮아요. 내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1번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2번은 내가 정확하게 답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 2번부터 먼저 쓰셔도 된다는 거죠. 2번에 대한 정답을 제일 첫 번째 문단으로. 그러니까 2번 쓰고 3번 답 쓰고 4번 답 쓰고 제일 생각이 안 났던 1번 답을 맨 마지막에 본론의 네 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의 순서는 문제 순서와 그를 꼭 1, 2, 3, 4 맞춰서 쓰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한 문단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것이 그게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채점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꼭 이렇게 문단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했다고 해서 점수를 깎느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왜 이 친구는 본론을 네 문단으로 구성을 안 하고 다섯 문단으로 구성했지? 에이, 점수 깎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문단을 쪼개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번 문제의 답을 어느 문단에 썼지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문단으로 구성을 해주면은 훨씬 더 채점하기가 쉽고 이 채점자들이 알아차리기가 쉬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제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써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육학적 지식을 채우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익히게 될 거고요. 논술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자, 일단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쓰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서론이나 결론 어느 하나를 쓰지 않으면은 점수가 깎여요. 자, 논술의 체계 되게 논술의 체계가 5점 정도고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에 해당한 것이 대략 한 15점 정도로 해서 총 20점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채점을 할 때 체계는 어떤 채점이면 마이너스 채점이에요. 내용 부분은 플러스 채점입니다. 자, 체계가 마이너스 채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없을 때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중에 뭐가 하나가 없다. 이 친구의 답안지를 보니까 이 친구가 서론을 안 쓰고 본론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갔다든가 서론, 본론을 썼는데 결론을 제대로 쓰질 못하거나 결론 뭐 시간에 쫓겼는지 어땠는지 결론을 못 썼다든가 서론이건 결론이건 뭐 하나 빠지면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으면은 이렇게 깎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채점이에요. 근데 이 내용 부분은 본론의 내용 부분은 플러스 채점입니다. 플러스 채점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점수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안 두 가지 써놓은데 두 가지 방안이 다 들어갔나?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적절한가 하면은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플러스 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감점하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 뭐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명칭을 쓰고 개념을 쓰고 장점을 쓰고 단점을 써라 뭐 이런 식인데 내가 이 네 가지를 다 쓴 거 외에도 뭔가 생각이 나서 딴 것들을 썼어. 혹시나 싶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 관련해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머지 내가 관련해서 이것저것 쓴 것이 좀 뭔가 내가 착각을 해서 딴 걸 쓴 거야. 근데 앞에 쓰라고 한 것 자체는 맞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부정확한 틀린 내용이 섞여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선생님 감점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감점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네 개, 쓰라고 한 게 네 개인데 네 개만 정확하게 있으면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그냥 4점 주지.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채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굳이 나머지가 엉뚱한 내용이 섞여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점수를 이미 줬던 걸 깎느냐 하면 그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틀린 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정확한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채점. 근데 이제 체계 부분은 마이너스 채점입니다. 뭔가를 안 했을 때, 뭐가 없을 때 이제 깎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체계가 이제 5점인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췄는가. 이 중에 이걸 갖추지 못하면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죠. 서론이 없거나 혹은 본론이 없거나. 그리고 서론이 없거나 본론이 없거나라고 얘기할 때 뭐까지 있냐면 얘는 이 서론과 결론은 미니멈 분량이 있어요. 즉 선생님 서론과 결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읽기만 하면 되나요? 딸랑 서론을 한 줄 썼다든가 결론을 딸랑 한 줄만 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어떤 경우 있었냐면 너무 분량이 적으면 이걸 안 쓴 걸 놓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갖춰야 되는 미니멈 분량이 서론과 결론은 미니멈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느 정도냐면 2줄 이상이에요. 예, 이상.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받아보면은 이렇게 쭉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답안지에. 그래서 서론이건 결론이건 2줄 이상은 넘어가야 그게 미니멈 분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 결론도 역시 2줄. 생각하고, 이거 이상은 채워야 그래도 이게 서론 혹은 결론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고, 만약에 저걸 못 채웠다, 정말 딸랑 한 줄, 서론 한 줄 혹은 결론 한 줄 이렇게 썼다 하면 이건 미니멈 분량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감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깎은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깎질 않았던, 미니멈 분량 이런 것들로 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해년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과거에 이런 식으로 깎은 적이 있다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 완화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매해 년도마다. 예, 그래서 미니멈 분량은 갖추셔야 됩니다. 미니멈 분량, 그래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는 게 일단 마이너스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5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깎는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해 주제 연결을 했는가. 그게 이제 깎는 요소가 됩니다. 자, 주제 연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해 년도마다 시험에 그해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뭐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뭐 이러이러한 걸 써보셔, 이런 식으로 매해년도마다 그해 시험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 올해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써봐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올리는 수업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해의 주제를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 주제를 연계해서 쓰는 경우에는 점수를 깎지가 않지만 그 주제를 연계해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연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없는 경우에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제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닥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주제를 연결해서 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주제 연결은요, 언급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론 같은 경우도 서론을 쓰다가 서론 안에 문장 중에 그해 주제를 한번 언급만 해주면 그게 이제 주제 연결이 되는 거고, 본론도 답을 쓰다가 그 중에 그 주제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거기 언급만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주제 연결되는 거고, 결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서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주제 연결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되게 이제 학생분들이 글을 쓰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서론을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학연수는 본론의 내용을 쓸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따로 막 뭔가 창작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론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거는 내가 정말 이걸 아느냐 모르냐, 수직적인 일관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범위와 계열을 모르면 못 쓰는 거, 그러니까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모르면 못 쓰는 거고, 알면 쓰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되는데, 서론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딱 시험 문제 보는 순간 서론을 그 다음에 다다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처음 시작이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론을 쓰는 매뉴얼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서론은 3문장으로 써라, 3개의 문장으로 이제 쓰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 올해의 이 주제는 우리 예비 교사들에게 상당히 뭐 필요한 부분이다, 혹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교사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 교사 간에 어떻게 하면 정보를 공유해서 교육을 내실화할 건지, 이 문제는 우리 예비 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유를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생각 안 나지만 시험장 가면 더더욱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긴장하고 있으니까. 예, 다 가뜩이나 덜덜덜덜 떨리는데, 원래 이렇게 긴장하고 떨리면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즉시 막 서론 이런 게 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지 말라고 매뉴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는 거 뱉어내기만도, 그거 뱉어서 쓰기만도 지금 시간이 빡빡한데, 그 시험장에서 새롭게 막 서로를 생각해서 창작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시간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이럴 때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 그렇게 쓸 수 있게. 자, 두 번째, 문자가 왜냐하면 하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아까, 교사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의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을 썼으면. 두 번째 문장,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의 내실화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뭐, 교육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교의 뭐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의 교육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무조건. 이유는 애들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시 한번 주제 언급. 교사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이야.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면 서론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매뉴얼만 알고 계시면 매해 년도마다 그해 주제만 바꿔 끼우시면 돼요. 작년엔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였는데 올해 시험장 가보니까 뭐 아이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뭐 교육이란 주제를 주었다. 그러면 그 주제만 그걸로 끼워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거의 뭐 이 매뉴얼만 알고 계시면 서론은 거의 한 30초 안으로 그냥 끝냅니다. 서론과 결론은 최대한 시간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부족했다고 막 학생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문제였지만 각 문제마다 써야 될 게 한 두 개씩 있었던 거고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4개를 쓴 게 아니라 거의 한 8개를 쓰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각 그거 답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막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론을 쓰기도 빡빡했어요, 시간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서론이나 결론을 쓰기 위해서 내가 또 뭔가 골머리를 썩으면서 막 생각을 하고 시간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100% 뭔가 시간이 모자르게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결론 마무리를 못하게 된다든가, 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최대한 빨리 써서 치워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써서 치우기 위해선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매뉴얼대로 쓰는 게 그냥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 매뉴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뉴얼 많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을 하다 보면 똑같은 서론이 막 수십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채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책의 채점이라고 했잖아요. 책의 채점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서론과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 서론과 결론이 미니멈 분량을 채웠냐 안 채웠냐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지. 서론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리고 주제 연결되는 걸 보기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주제가 들어갔나 아니냐 체크하는 정도지. 서론과 결론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왜 서론을 이렇게 썼어? 왜 이렇게 문장력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뭐 이런 것들 내용이나 이런 걸 따져서 채점하느냐 하면은 전혀 그걸 채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결론이나 이런데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본론에서 4개 답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 내가 4번 답을 틀리게 썼어. 그러니까 내가 몰라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답을 4번 답에 썼어. 근데 그러고 나서 결론에 쓸 때는 본론을 요약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본론에 또 요약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여기서 틀리게 쓴 답이 여기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에.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내가 본론에서 이미 답이 틀렸는데 틀린 줄 모르고 결론에 마무리하면서 그 틀린 답을 다시 언급하면 결론의 내용에 틀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감점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감점 안 해요. 왜? 내용 채점이 아니니까. 체계로만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거를 감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중 감점의 문제가 생겨요. 즉 이미 본론에서 그거 틀렸다고 점수를 안 줘버렸는데 결론에서 그 틀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또 점수를 깎으면 이중으로 감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내용을 그렇게 꼼꼼히 보지 않습니다. 그냥 썼나 안 썼나, 분량을 채웠나 안 채웠나, 그 안에 올해의 주제를 언급을 했나 안 했나 정도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서론이 수십 장이 쏟아져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채점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그 뭐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감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채점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그 채점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채점하다 보면 똑같은 서론을 수백 개를 본대요. 그러면 좀 뻔히 아시죠? 그분들도. 아, 이게 노량진에서 어떤 강사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나 보다. 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똑같은 서론이 수백 장 나올 수가 있습니까? 되게 많이 본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시험을 본다면, 임용시험을 내가 다시 시험 본다면 나도 그 서론을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 채점이 아니라 체계 채점이다 보니까 서론 결론은 안 읽어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굳이 열심히 안 읽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이렇게 해서 선생님 서론이 이게 타당하게 제가 썼나요? 결론이 이게 제대로 됐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타당하지 않아도 설사 상관없다. 주제만 들어가 있으면은 어차피 점수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 안 읽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거기에 막 열심히, 특히 이제 글 쓰는 거에 욕심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글 쓰는 거에 좀 재주가 있으신 분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언어 쪽 전공이신 분들 중에. 그래서 뭔가 본인이 글 쓸 때는 이게 딱딱 앞뒤가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연결도 잘 돼야 되고 뭔가 그게 매끄럽게 써지지 않으면 괜히 본인이 이제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불안해하신 분들인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학 논술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쓰기 쉬운 글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분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창작해서 쓴 게 아니라 틀이 정해진 글입니다. 이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써야 되는 틀은 이미 다 정해졌고 다만 본론의 내용만 매해 바뀌는 거예요. 그 해의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글 쓰는데 재주가 없는데 혹은 나는 글 쓰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예체능이나 이쪽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뭐 대학교 4년 동안 레포트도 써본 적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시험 나가시고 뭐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데 이런 저도 교육학 논술 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틀만 익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 그리고 그 틀만 알게 되면 그냥 그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론은 그냥 그 세 문장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론은 그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문제에서 쓰라는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의의를 두 가지 쓰고 방안을 두 가지 써라.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의의 두 가지, 첫째는 뭐 의의는 첫째는 뭐다, 둘째는 뭐다, 방안은 첫째는 뭐다, 둘째는 뭐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 쓰라고 하는 그것만 딱 정확하게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다 틀이 정해진 거라는 거죠. 글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쭉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3, 4월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1월은 이제 문제를 안 드리지만 3월 달부터 매주마다 이제 글쓰기 주제 문제를 드려요. 월요일에 한 문제, 화요일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글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범 답안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범 답안을 보다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 그 틀을 익히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 모범 답안이 형식이 똑같아요. 다만 그 안에 내용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모범 답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아, 결국은 이게 똑같은 글이고 글 형태나 이런 건, 뭐 형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래갖고 내용만 바꾼다는 거. 근데 계속 그 모범 답안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쓰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이 글을 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읽는가가 그 사람이 글 쓰는 데 영향을 미쳐요.
평소에 논문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글을 쓰라고 하면은 논문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평소에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 뭘 글 써봐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그 뭐 소설이나 수필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범답안도 계속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형식인 거구나. 아, 이런 틀이구나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지껏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뭐 가을 때 시험 앞두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논술 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민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다만 이걸 고민하죠. 선생님, 안 외워져요.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올해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죠? 이거는 걱정을 해도 글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걱정하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틀만 갖추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주제 연결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매뉴얼식으로 쓰시면 자연스럽게 주제도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언급이 되는 거고. 자, 본론에서는 그 해에 이제 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문제 출제가 돼서 네 문단어를 답을 썼다. 그러면은 그 본론에 원래 채점 기준은 한 번만이라도 주제 연결을 하면 점수를 주는데, 저는 이제 제 수험생들에게는 한 번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연결을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3번 문제건 2번 문제, 4번 문제건 혹은 1번 문제, 2번 문제건 어쨌든 두 문제의 답을 쓰면서 그 답과 이 주제를 연결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라는 거죠. 두 번 정도는. 왜 한 번만 하는 게 위험하냐라고 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채점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만 연결을 해주면 그러니까 저 채점관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딴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쓴 거를 놓치고 지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연결해주라. 그리고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선생님 저 그것도 불안해요. 제가 쓴 거 채점관이 놓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매 문제마다 네 문제마다 답을 쓰면서 다 주제 연결할 거예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네 번 다 하셔도 되고 네 문제 중에 세 개만 하셔도 되고 근데 최소한 네 문제 중에 두 개는 주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주제 연결하는 건 뭐냐? 이것도 역시 언급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교육의 내실화라는 게 이제 주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은 수직적 연계성의 의의를 쓰고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안 두 가지를 써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거 답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어떻게 교육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는 그 교사 간의 정보 공유와 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요 내용이 이 답에 쓴 이 내용이 이 주제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언급을 해주시면 그게 그냥 주제 연결이에요. 솔직히 뭐가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 쓰는데 재주가 있거나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과연 주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그냥 교육과정 재구성 이것과 교육의 내실화가 솔직히 뭐 그리 논리적 이거 뭔가 억지 같은데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덧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이걸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건 아니면 저처럼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무조건 이 교육과정 이거는 이 내실화와 관련이 있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만 써도 그래도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연결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서 답안을 쓰면서 요 내용은 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 주제에 필요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언급을 한 문장씩만 언급을 해주시면 그걸 주제 연결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그렇게 주제 연결하시고 결론에도 이제 주제 연결이 그해 주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도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결론 매뉴얼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똑같아요. 항상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뭐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뭐 그의 재구성, 그 다음에 뭐 진단과 뭐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일이 다는 아니어도 돼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은 앞에서 썼던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되는가를 약간 연결해 주는 문장을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적 연계성이나 뭐 그런 범위나 계열은 아이들의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와 뭐 그 총평관과 뭐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뭐 말 그대로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하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에서 본론에서 썼던 내용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에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이들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는 데 이게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지,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약간 나눠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걸로 한 두 문장 정도 써주시고, 그래서 약간 요약이 들어가는 거죠. 본론에 썼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는 게 한 두 문장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위의 논의들은, 그리고 따라서 위의 논의들은 그의 주제, 교육과정의 내실화라는 이 주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학교 교육의 내실화라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언급하면서 따라서 위의 내용들은 올해 이 주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 맨 마지막 마무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지금까지 이런 걸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본론에 썼던 걸 약간 요약 정리.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그의 주제를 넣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은 그냥 마무리하면서 역시 주제도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주제 연결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한 부분에도 본론의 주제 연결 안 했다든가 결론의 주제 연결 안 했다든가 이러면은 마이너스 1점 감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작년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서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에 주제 연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점 기준은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문장 형태로 쓰지 않았을 경우, 개조식으로 썼을 때 마이너스 1점 감점입니다. 자, 개조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약식으로 쓴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걸 살펴보기로 함, 뭐 이거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요약식으로 쓴 거 있잖아요. 완전한 문장 형태로 쓰지 않고 이러면은 마이너스 1점 감점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어? 명색이 논술 시험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뭐 음슴체로 있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장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개조식이나 요약식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감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 예, 감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점은 뭐냐면은 이상한 기호가 들어간 거는 감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문장 부호나 기호는 괜찮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 삽입 표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줄 바꾸는 표시라든가 일반적인 문장 혹은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작은 따옴표 같은 거 쓴다든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일반적인 문장 기호가 아닌 뭔가 자기만 알고 있는 이상한 표시, 예를 들어서 별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그려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표시가 들어가면은 감점입니다. 예,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글씨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매해년도 그런 건 아니었고, 제 기억에는 한 두 해 정도가 그랬는데, 사실 어느 해인가는 그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감점을 하라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점을 하라고 해서 도대체 표현의 적절성이라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가원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알아서들 채점하시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이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채점관들에게 융통성을 주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 정확하게 우리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의논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뭘 많이 봤냐면 글씨를 많이 그때 봤다고 해서, 글씨가 이제 바르고 크고 아름답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점수를 안 깎는데, 글씨가 이제 너무 작거나 너무 글씨체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힘들거나 이러면은 감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뭐 그런 것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감점 요소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논술의 체계 오전과 관련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만 있고,
그러니까 미니멈 분량 채워서,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 그 해 주제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상한 요약식으로 쓰지 않고, 이상한 기호 넣지 않고, 너무 글씨 못 알아보게만 쓰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점수 5점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 기타 그런 뭐랄까, 이렇게 문단 간의 연결성이라든가 문장력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장이 바른가, 뭐 주어 수어가 일치가 되는가, 혹은 문단 간에 뭔가 연결성 있게 문단을,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채점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량, 전체 분량도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 우리 시험장 가면은 왜 2장 주잖아요. 답안지에 2장을 주는데, 선생님 2장 다 꽉 채워야 되나요? 혹은 한 장도 못 채우고 뭐 예를 들어서 반 장만 쓰거나 뭐 이러면 점수 깎이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은 전혀 체크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과거 수험생들 보면은 한 장을 다 채우긴커녕 한 장에 정말 한 60%밖에 안 채웠는데도 18점 받은 친구가 있었고, 2페이지를 다 채웠는데 과락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왜냐면 이거는 똑같은 양을 이만큼을 베껴 쓰라고 해도 학생들마다 글씨체, 글씨 크기에 따라 분량이나 이건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분량 체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문단 구분, 들여쓰기, 문단 구분할 때 왜 처음에 들여쓰기 하면서 문단 구분하는 거 아시죠? 예.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단 구분이 안 될 경우에 또 감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 감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문장력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그다음 맞춤법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요즘은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맞춤법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다지 잡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채점하신 분 말씀에 의하면 너무 심각한 경우만 아니라면, 한 문장 안에 맞춤법이 막 4-5개가 틀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막 걱정이 될 정도, 이 정도만 아니면 어쩌다가 한두 개 이렇게 맞춤법 틀리거나 이런 거는 아예 잡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 뭐 내용 부분을 떠나서 일단 논술의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요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 아까도 했지만 문장을 더 잘 쓰느냐, 더 논리적으로 쓰느냐, 더 연관성 있게 쓰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전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쓰기가 쉬운 글이에요. 이미 써야 되는 이 형식이나 이게 딱 정해진 글이라는 거죠. 다만 그래서 그 체계, 그래서 형식이나 체계 이거는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내용 부분을 채우는 거. 요거를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학의 이제 전반적인 지식들, 특히나 작년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 과거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교육학적 지식을 아예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보다는, 옛날엔 그걸 아예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이거의 명칭을 써봐라. 요 개념, 이거의 개념 정의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 지식 자체를 아예 정말 외우고 있는가, 쓸 수 있는가, 그걸 다이렉트로 물어봤다면, 작년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해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초점에 맞게 답을 쓸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주로 이제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전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교육학적인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2가지가 다 중요한데, 예전에는 좀 암기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었다면, 그 다이렉트로 그 명칭이나 개념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요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됐다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그냥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안을 2가지 쓰라라고. 근데 이게 아무거나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범위와 계열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겠다라는 게 이미 위에 그 교사들의 대사에 나와 있던 거고,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해서 아무거나 쓴 게 아니라 범위의 측면에서 그리고 계열의 측면에서 각각 하나하나씩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전제로 뭐가 있으면 범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열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지. 범위나
계열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아예 알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제는 그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다만 그거를 얘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깔려져 있는 그렇게 여기서 물어보는 그리고 뭔가 정답을 위한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잘 해석을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길 더 넘어서서 이제 그거를 해석해내고 하는가 하는 부분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가까이 어떤 개념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들. 특히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아니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런 것들, 뭐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방법을 쓰라라는 것도 결국 그 송교사의 대사를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평가의 어떤 그 유형이라든 형식 이걸 전부 다 구조화하고 있는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물론 이거 수업은 뭐 하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작년에는 관련된 개념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전히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도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적어도 자기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말로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교육학의 여러 가지 지식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위 하면 범위가 뭐냐? 책에 있는 그대로는 말은 못해도 적어도 범위란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유형마다 평가를 해석하는 기준들을 각각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이걸 구조화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서, 올해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더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두려고 하고, 또 이제 작년 시험 문제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그런 방안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쓰는 문제 조금씩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방안에 관련된 것들을 좀 물어보긴 했지만 주로 이제 11월 모의고사 때 그때 좀 방안에 관해서 좀 물어봤고, 그 이전에 3월부터 8월까지는 좀 그냥 교육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일단은 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로 좀 문제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3월 달부터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제 그래서 교사라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꾸준하게 좀 써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3월 달부터 조금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방안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상당히 뭐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논술문 쓰는 법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철학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합시다.